네, 역사적인 4.27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5월 중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숨가쁜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군이 내일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대북 비방 방송은 이미 중단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해서 완전히 철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사실 그 올림픽 할 때 그때 철거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철거는 아니더라도 중단. 왜냐하면은 당시에 북한이 그렇게 선의로 올림픽에 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여동생까지 보내고 김영남 상임위원장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약간 대북 확성기 방송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이 그 휴전선 바로 인근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때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린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늦었어도 하여튼 전 지금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저기에 무슨 큰 효과가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게 큰 효과도 없고 북한도 방송을 하니까 서로 막 소리가 막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잘 북한 쪽에 들리지도 않고 효과도 별로 없었어요. 효과가 크지 않고 더군다나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정말로 저 확성기 방송 중단돼서 그 주민들은 너무너무나도 좋아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이 북한에게 대해서 압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의 삶이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식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진작에 저런 방향으로 간 건 이번에 늦었지만 잘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제 판문점 선언 2조 1항의 철거가 명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된 거니까 이게 뭐 별다른 실무 접촉은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은 북한도 이제 곧 철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뭐 상호주의니까 그렇겠죠. 지금 이제 홍 박사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대북 확성기의 수단이라는 것은 심리전 수단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체제 경쟁의 수단, 뭐 품목이다 이렇게 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거겠죠.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런 경쟁하는 이런 확성기는 무용지물이다, 필요 없다. 늦었지만 어쩌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실무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 양측 간에 상호주의 가지고 우리 측이 중단하면 북측도 중단하고 더 실무회담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이런 심리전 수단을 제거함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5월 중에 장성거 회담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뭡니까? 분위기 조성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혹은 검증 방안에 대한 조치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 이걸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아는 과거의 북한은 뭐든지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먼저 평화 조치는 안 했는데 이번에 참 우리가 과거와 다른 북한을 보고 있는 거죠.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먼저 폐쇄한다 그러고 또 하나는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 초청한다.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물론 뭐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볼 때는 항상 뭔가를 요구했는데 중유 달라 뭐 달라 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만 하더라도 사실상 비료 지원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결부돼 있었다고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물론 아직 저거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아직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이제 동결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할 것이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예견이 안 돼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더 강곡하게 이번에 동결까지 가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넘기려고 아마 안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선제적으로 꽤 완전한 비핵화에 한 10걸음이라 그러면 두세 걸음 정도 오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참 바람직한 상황이죠.
그 조건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기를 5월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핵 폐기장을 폐쇄하는 것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 선제적인 행동이죠. 예.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남북 정상간 합의서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설모 있는 곳인지 설모 없는 것인지 뭐 네.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번에는 비판이 사실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게 설모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전문가들과 언론 공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모 없는 것에 있어 가지고 해체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예. 설모 있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해체했다라고 한다면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면서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하는 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려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2개 갱도가 더 있고 이거 건재하다 사용 불능한 상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론과 전문가 다 초청한다 한미 관계자들도 초청한다 했는데 이 전문가 집단이 어디까지 초청이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관건 아닐까요? 뭐 그 전문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 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전문가를 초청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핵실험장에 대한 그 불신, 여기에 대해서 쓸모없다. 이러한 그 여론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좀 뭘까 이 맹실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여기 대해서는 결국은 뭐냐 하니까 아마 그 안에 갱도 있어 가지고 도면 이런 걸 보여주고 또 거기서 얼마나 굳건한 다시 말해서 한 달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하면 언제 할 수 있는지 없는 것이 이걸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냐면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고 검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사찰까지 받겠다. 이러한 것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비핵화 의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홍현희 박사님 어떻게 비핵화 보세요? 의지는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아직 뭐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27일 날 정상회담 할 때 모두 발언에서부터 벌써 신뢰 문제를 얘기하고 잃어버린 11년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합의 사항을 안 지켜진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어렵게 만나서 소중한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꾸로 실천에 대한 우리한테 의지를 공세적으로 많이 신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하는 얘기는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북한이 적어도 자기 참모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모들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건을 하긴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한 거를 되돌이킨다면 북한의 최고 지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흠결이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지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나 사실 이번에 남북 합의서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성이 아직 있는 거예요, 유도리가. 그러니까 큰 북미 정상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목표니까.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는 그거 가지고 만족 안 하겠죠. 언제까지 완료할 거냐. 또 일단 못 믿겠으니까 신고부터 해라. 뭐 갖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 신고하고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이 설사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행동이라 그러면 단계를 나누더라도 단계마다 시점을 정하자. 그런 식으로 만약 못을 박아놓고 최종 완료 시점까지 정하고 사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임의의 장소를 지정했을 때 그걸 사찰을 받겠느냐. 그러면 거꾸로 우리도 그럼 북한이 주장하는 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도 비핵화가 된지 와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상당 부분 보여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된다. 상호주의 원칙에서요. 그렇죠. 그거를 예. 너네만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항상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굉장히 지금 기세 좋게 뭔가 다 된 것처럼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이 제가 말씀드린 시점도 정하고 뭐 그 사찰도 받으려면 미국도 상당한 신뢰할 만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네. 그거 안 해주면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늘상 그 단계에서 깨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만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보장해 주는데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확실히 하려면 미국도 각오하고 와야 된다. 미국도 네. 북한만큼 북한만큼, 뭔가 의지에 대한 각오를 하고 회담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전 이제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이 정도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좀 검증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10년 전에도 영변 그 원자로 냉각탑 1, 2초 만에 이제 폭파되는 장면 전 세계인이 보긴 했습니다만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때 대자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검증을 해나가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그 이 영변 냉각탑 폭파 이것은 그 2005년 9.19 공동성명 그 당시에 거의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성 국가 이걸 갖다가 종료를 알리고 또 그리고 테러 지원국 해제 이 두 가지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년 정도 걸린 것은 아마 테러 지원국 이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내 이 의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예. 3년이 걸렸다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냉각탑이 설모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북미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늦었지만도 북한이 일단 냉각탑 폭파 이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점수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요. 그 당시에 9.19 공동성명하고 1년 뒤에 북한이 오히려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대화라고 힐차 간부한테 종용해가지고 2.13 합의가 나왔고요. 예.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13 합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날 육자회담에서 13 합의가 나와서 이제 북한이 폐쇄하고 불능화 90%까지 갔는데 거기서 왜 돌아섰냐? 사찰과 검증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주제잖아요. 네. 그 당시에 처음부터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사찰과 검증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이 요구하는 아주 가혹한 사찰을 요구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걸 요구해야 될 거예요. 물론. 그러나 예.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기존 합의가 없었는데 새로운 걸 요구하는데 점령군 행세를 하니까 북한에서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받은 건 중요한 80만 톤밖에 없는데 체제가 잘못하면 핵을 포기하고 그러면은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군사력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밀리는데 예. 우리만 포기하냐? 그래서 아마 돌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와 체제 안전 보장이 같이 논의가 되어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해도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 제가 이번에 도보다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마 네. 그런 부분을 설득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진짜 핵을 포기해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을 봐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정은이 워낙 좀 전향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이런 설득력 있는 핵 폐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성이 과거보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이 관련한 보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 보면은 디스맨틀이라는 네. 단어를 사용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분해하다, 해체하다. 이건 이제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그 우리 청와대 소통수석께서 브리핑하시는데 그 핵실험장에 폐쇄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예. 근데 폐쇄는 과거에도 우리 9.10 공동성명 이후에 그 14 공동성명 이행하면서 폐쇄, 불능화, 그다음에 검증 사찰 폐기 이렇게 순서가 돼 있거든요. 폐쇄라는 거는 영어로 셧다운인데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소통의 착오가 있지 않나. 그런데 북한에서 조선 중앙통신의 영문으로 디스멘트는 폐쇄가 아니라 폐기거든요. 네, 해체하다. 예, 예, 그래서 폐쇄하다. 이거는 불능화를 넘어서서 아주 파괴한다는 의미 또는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건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폐기를 우리가 폐쇄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폐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전문가들 초청해 놓고 그냥 문 닫았다.
저 자물쇠 잘 확인해라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적어도 시멘트를 넣든지 물을 넣든지 뭐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게 네.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에서는 폐쇄란 용어는 좀 잘못됐다. 폐기. 예, 폐기란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도 폐기란 용어를 북한의 리춘희 아나운서가 폐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 공개 장면을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정확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과 비핵화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면서 앞서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핵을 왜 개발해 왔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윤영찬 수석이 얘기한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내가 핵을 겨냥하거나 뭐 이게 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을 한다면 뭐하러 어렵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그 3월 5일이죠.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또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뭡니까? 뭐 비록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읽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종전 그리고 평화협정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만 된다면은 완전한 비핵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관건은 미국 입장에 있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 보장 그런 예. 차원에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서로 이 두 개의 안을 갖다가 하나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그러한 것을 다 상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이제 체제 인정, 체제 보장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상호 존중하는 마음씨를 가져달라. 서로 욕하고 그러지 말고. 예. 그리고 북한을 뭐 아주 불량 국가, 불량 체제, 또 뭐 아예 상대도 안 해주고 따돌림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70년 정도를 예.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종전과 불가침이라고 했을 때 종전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는 없죠, 북한으로서는. 평화체제, 저 종전이란 말이 평화체제라는 얘기일 테고요. 불가침은 이제 미국한테 요구하는 건데 이 미국을 포함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전부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소련을 공부하면서 소련은 당연히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착한 나라들인데 당연히 우리에 대해서는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련도 이를테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베르사유 조약 체결했는데 미국 상원에서 부결시켜 버리잖아요. 윌슨 대통령이 1차 대전 끝나고 6개월을 파리에 가서 살았어요. 6개월을 미국 대통령이 파리에 6개월을 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 상원에서 딱 부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를테면 솔트2 카터하고 브레즈네프하고 체결했는데 소련은 당연히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는데 미국은 부결.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그 뭐죠 도쿄 이정서인가요? 그 교토 이정서도 미국은 부인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란 체제는 행정부가 딱 사인을 했지만 의회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을 불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놈 반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침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하더라도 의회의 보장을 받아달라 이렇게 네.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체제 보장이라는 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 보장해 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예. 감안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냐, 체제 보장이 먼저냐, 이제 이걸 가지고 북미 간의 줄다리기를 계속 할 텐데, 미국의 존 볼튼 보좌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연계선상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가면 이제 종전 선언은 초기 단계지요. 그다음 이제 평화협정은 중간 단계, 최고 마지막 단계는 수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러한 체제 보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예. 자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그 표시로서는 뭐냐? 불가침 조약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체제 인정입니다. 예. 체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하고 수교를 해야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예. 불가침 조약을 맺고 수교한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하는 경제 제재, 이건 당연히 해제되지 아니냐. 이렇게 항상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존 볼턴이 이야기하고는 리비아식 모델, 비핵화에 대한 리비아식 모델.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작과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뭐냐 하면 리비아식 모델에서 시작이 먼저 리비아가 핵에 대해서 폐기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마지막에 체제 보장으로서 복교, 수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과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 하면 리비아가 이 체제 보장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작게는 22개월이 걸렸고 많게는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단계적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리비아가 핵에 관련돼 가지고 신고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한 이후에 미국은 여기 대해서 뭔가 경제 제재를 일부분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검증을 받고 할 때 네. 이게 뭐냐, 항공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제재를 해제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사찰화 끝나는 그런 무렵에 결국 뭡니까? 핵물질 16kg에 대한 핵물질, 이것을 해외로 다 이전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뭡니까? 복교, 수교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단계적인 절차를 그렇죠. 거쳐가는 거죠. 볼턴이 예.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시작과 결과론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 다수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그 결국은 리비아도 단계론을 가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보장 단계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네.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일괄 타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가면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예. 신고하고 사찰받고 검증을 해야 되는 이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예. 뭡니까? 단계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저 북미 회담 관련한 얘기는 조금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비핵화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가장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논의들이 사실 언론에 이제 공개가 많이 됐는데 그 이후 것들이요. 이런 논의들이 이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산책 그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남북 두 정상 간이 이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고, 이것도 놀라웠는데 사실 이게 전 세계에 공개가 됐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랍더라고요. 그 회담하는 장면은 공개됐지만 음성은 안 나왔고, 내용은 아직 아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그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내용은 아직 다 안 내용은 나왔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예. 어쨌든 예. 세 개의 장면이 연출이 된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서요. 저게 제가 볼 때 한 100조 가치가 있는 회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 벌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전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아마 만나자고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정말 친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1시간 10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었지만 네. 다른 아베 총리 지금 안달이 났죠. 제발 좀 와서 빨리 설명해달라. 또 시진핑 주석도 지금 왕이 외교부장을 외교부장이다 국무위원이 돼요. 국무위원이 지금 2일날 저 평양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대외연락부장이나 보냈는데 이제 아예 그 국무위원급을 이제 보내서 그것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김정은한테 가서 듣고 와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완전한 비핵화 그 조항 자체는 제가 보기엔 아마 오전 중에 결판이 났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문항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그 이후의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보고요. 이후의 문제를 이후의 얘기했을 문제라는 게 것이다. 뭐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설명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결단을 했다는데 정말로 베트남이나 중국을 보면 이게 뭐 중국 경우에는 아직 핵을 갖고 있지만 거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초강대국이 반열이니까 갖고 있는 것이고 베트남 보면 핵 없이도 얼마든지 중국한테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베트남은 미국한테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한테도 전쟁에서 이긴 나라예요. 핵은 없는데. 네. 그러면 베트남을 봐라. 저렇게 살 수 있고 도이모이 해가지고 지금 경제 발전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얼굴 표정을 봐라. 굉장히 밝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도 주민들에게 저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체제 유지할 수 있다. 예. 잘 생각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린 후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설득할 테니까 당신도 이번에 진정한 비핵화 의사만 밝히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설득을 하는 작업을 했고 예. 아까 이제 아침에 조명균 장관께서 어디 모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저렇게 40분 얘기를 하시고 돌아와서도 배석자 없이 10여 분을 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얘기를 오늘 조명균 통일부 네네. 장관이 아침 그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했는데 네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그러세요? 오겠습니다. 원래는 몇 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 산책이? 특별히 뭐 시간을 처음부터 정하진 않고요. 예. 뭐 충분히 두 분 정상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그만하실 뭐 마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특별히 시간을 정하지 않고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게 그렇죠. 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그 두 분 정상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일정 때문에 이제 다시 이쪽 평화의 집으로 오셔서 예. 거기서도 공동 서명으로 발언 안 하시고 다시 접견장에 들어가셔서 배석 없이 또 계속해서 얘기를 또 좀 더 나누시고 거기서도 제법 이어졌습니다. 뭐 거기서도 10분 이상 15분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한 꽤 15분 길게 가량.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정상께서 기본적으로 이 진짜 서로 대화하시는 길은 완전히 터졌다. 그런 정도로 뭐 아주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누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홍 박사님께서 100조 가치의 벤치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또 접견실에서 단독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정상 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실외를 마련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 홍 박사께서 100조 가치인데 아마 뭐 무형, 유형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특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산불을 좋아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도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을 좋아한다고 이미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 산불을 좋아하는 이것이 이번에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마 이 벤치 회담을 일단 우리가 맹명을 합시다. 벤치 회담에서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번에 어제가 남북 관계와 그다음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또 그리고 비핵화 이 세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좀 못다한 이야기들 예. 이 벤치 회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뭐냐면 이 한반도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데 일본 아베 수상의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부탁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북일 간 정상회담도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 벤치 회담에서 했을 것이다 보여지고 좀 더 핵심적으로 보면은 방금 우리 홍 박사님이 잘 말씀했는데 아마 북한 입장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다. 좀 우리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하고는 소위 말해서 불가역적인 일종의 비핵화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방법론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페시아 셧다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능화, 폐기 이런까지 다 이야기했겠죠.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러한 벤치에서 30분, 40분 했다. 예. 이것은 뭡니까? 양 정상이 이미 길동무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예. 뭐 이렇게 봐도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뢰가 없다면 저렇게 그 대화가 장시간 이어지고 또 다른 뭐 독대가 이루어지고 이게 좀 불가능할 텐데요. 이 부분에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남북 표준 시간 30분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북측에서 이것도 먼저 서울시에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게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왔다. 이게 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거 의미가 크지만 예. 가출한 아들이 돌아왔다. 사실은 같이 썼잖아요. 같이 썼다가 2015년에 갑자기 우리는 일제 잔재인 일본의 동경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예. 우리의 생체 리듬과도 맞지 않는 왜 도쿄의 시간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그리고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도 우리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체 리듬을 보면 뭐 30분이든 나누고 뭐 20분도 나누고 뭐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계의 질서가 이게 세계 지구촌 한 가족이 되는 시대인데 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차질이 많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일본하고 같은 시간 쓰기 싫죠. 예. 그렇다고 또 중국하고 같이 쓰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국제 표준에 맞춰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즉흥적으로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좋은 결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이 괜찮은 게 우리가 같이 쓰다가 변경했으니까 한국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순리적으로 합리적인 예. 결정을 했고 5월 5일부터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지금 서울하고 같아진답니다. 참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것부터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만찬장에서 얘기하셨죠 아마 우리가 서로 다른 걸 하나하나 통일해 가자. 이를테면 우리말 국어 대사전 예. 그런 것부터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부터 달라지고 그다음에 작은 문화적으로 것부터요. 서로 오해하고 있고 예. 그런 거 그리고 용어가 달라서 불편한 것들 그런 것 하나하나 이번 계기로 맞춰 나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저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돼 나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결국 통일로 가려면 이질감을 해소해서 동질성을 찾아야 되는데 예. 저게 바로 이제 시발점이 네. 되길 바랍니다. 저 장면에 지금 똑같은 벽에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만 이제 30분 북한 시계가 30분 늦게 가는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그 남북 표준시 통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다. 자, 이 얘기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시계를 보면서 바로 그 예. 자리에서 제안하고 합의하는 그런 것들은 뭐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뭐 거의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고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본인이 뭐 이것저것 재고 서로 실갱이하고 밀고 댕기고 그런 거 없이 예.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제안이 나오고 바로 합의가 되고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남과 북의 표준시 통일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 즉흥적으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최고 지도자가 바꿔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또 바꾸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이 이제 동경시에서 평양시로 전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일제, 잔재, 청산 뭐 이런 부분에 나는 의미는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줬죠. 예. 이번에는 뭡니까? 그 불편함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남북한 협력이 있어가지고 과학, 기술, 통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교통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요. 잘못하면 이번에 이런 표준화 작업 시작이 안 되면은 차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이렇게 함을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중국에 뺏길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간의 표준화
이에 대해서 뭔가 시작점, 개시점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적극적인 결정인 것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다, 과단세 이렇게 보지 말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 동안에 현지 지도할 때도 보면은 항상 뭡니까? 다니면서 거기다 조영원 일 다니면서 뭡니까? 현장에 나쁜 거,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곧장 확인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저가 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곧장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가 정년까지 한 것은 이것은 언행의 일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두 발언일 때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게 시계가 달라요. 김정은 위원장 시계를 확대하면은 평양시고 김여정 부부장 시계를 보면은 서울시거든요. 예, 이건 뭐 좀 의도를 한 건가? 이걸 포착한 그 촬영 기자도 참 대단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이제 주연이고 지금 이제 김여정은 뭡니까? 이 서울시 중심을 해가지고 행사를 다 실무가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이러한 모습에 있어가지고 카메라 찍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의미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2015년에 북한이 뜬금없이 30분을 바꾸겠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완전히 갈라서는구나. 통일로부터 영원히 분단을 해서 투 코리아 정책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체제 경쟁에서 경제적으로 뒤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흡수당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이질화해서 자기네들 독립하겠다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어저께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참 다행이다. 통일의 길이 다시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경협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27일 날 그 중립국 감독위원회 앞에서 정전위원회 그 사무실 앞에서 그 경계선에서 만날 때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이었잖아요. 근데 북한으로는 9시에 마친 거예요, 사실은. 9시에 마쳤는데 그 시간이 전부 다르니까 30분씩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남북 한간이지만 북한도 개혁 개방하면 전 세계하고 이제 교육 막 하고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그 1시간 차이면은 그래도 중국 시간에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독불장구식으로 그냥 30분대로 나가니까 이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저런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이미 우리 정부 브리핑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그 서울시로 표준시가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 볼 때 앞으로 남북 간의 표준화 작업이 상당히 속도를 낼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겠죠. 어쨌든 시간도 이렇게 통일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좀 훈훈한 여운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 남북정상회담 만찬 뒷이야기 또 B컷 사진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 모습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 뒷이야기와 B컷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함께 보면서 화기애애했던 그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영 만찬의 건배사는 그날을 위하여였습니다. 좋은 날인 만큼 술은 술술 넘어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잔 권하고 김정숙 여사에게도 또 한 잔 권했습니다. 오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김정은 위원장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 잔, 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잔을 더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술이 새 보이진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애연가로 알려져 있는데 만찬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딱 한 번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고 하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약 스타로 떠오른 몸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이 평양냉면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찬 식탁 위에는 통일각에서 배달되어 온 평양 옥류관 냉면이 올랐는데요.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고민에 빠질 법도 한데
남북 정상내외는 모두 물냉면으로 통일했고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엄지손가락을 척 하고 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 평양냉면 가게들도 인산인해를 이뤘다니 정상회담 스타로 떠오른 게 확실하죠. 만찬장의 또 다른 스타는 제주에서 온 소년 오연준 군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고향의 봄을 청아한 목소리로 불러 만찬 참석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가수 출신인 미설주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에 귀 기울였고요. 김여정 부부장은 북에서도 많이 부르는 고향의 봄을 나지막이 따라 불렀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남과 북의 정상, 헤어짐이 아쉬웠는지 만찬은 예정보다 40분이나 더 이어졌는데요. 한때는 멀게만 여겨졌던 북한이 참으로 가깝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연준 군 목소리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너무 목소리가 예쁜데 이걸 또 감상하면서 따라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을 조금 전에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 단연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냉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냉면이 하나의 또 평화의 가교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분 뭐 주말에 냉면 좀 드셨습니까? 저는 이 해담 기간에는 못 먹었고 예. 어제 어제 맛을 봤습니다. 저렇게 줄 서서 드셨어요? 그렇게 많은 줄은 섰지는 워낙 그 식당이 컸기 때문에 예. 앞에 한 5-6명 정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계기에 이제 알게 된 게 평양냉면 먹으면 좀 맹맹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방법을 몰랐었어요. 이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올린 다음에 거기다 식초하고 겨자 이게 떠 올린 다음에 고기다 직접 칠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먹었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제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네. 저도 다음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평양냉면을 2000년도에 제가 먹어봤어요. 2000년 그 남북 그 장안거 회담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옥류관 거기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째 문제는 뭐냐면 계란부터 먼저 먹고 네. 그래야 위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먹는 방법이 또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박사 말씀처럼 이제 젓가락을 가지고 어느 정도 면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식초랍니까 이걸 뿌리고 그다음에 그 육수가 이 꿩 육수라 그래요. 예. 꿩 그래 거기에 이제 게자 같은 거가 이렇게 해야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냉면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니까 계속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배주가 40도 정도 되는군요. 이것을 이제 술을 권하는 사람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많았을 텐데 거절을 안 하고 다 원샷을 했다고 해요. 중국의 백주보다도 오히려 같거나 뭐 거의 센 정도인데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원샷으로 그냥 막 먹는데 그리고도 저 정신을 저렇게 잘 가누고 있는 거 보니까 주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워낙 기분도 좋고 예. 그다음에 긴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먹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바로 저렇게 좀 자기 몸이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먹었다는 거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경계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애연가인데 담배도 딱 한 번만 나가서 피고 왔다 이런 소식까지 장민정 앵커가 전해줬습니다. 자, 뭐 이번 만찬에 참여한 분들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 직접 만난 김정은 위원장 어떤 인상을 받고 왔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찾아가서 이산가족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 선언이 너무 감격스럽다. 예. 별도로 앞으로 이제 후퇴 없이 우리나라가 긴장 없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큰 길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함께 힘껏 노력하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옆에 가니까 이제 일어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시원시원하고요. 예. 그리고 남 얘기 다른 사람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상이 그날 좋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술을 계속 속칭 원샷을 했다고 하던데요. 술을 굉장히 잘 한다면서요? 뭐 그렇게 잘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기자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카메라 기자들을 의식했는지 연출 잘 됐느냐 하는 얘기를 북한도 그 사이 언론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네, 북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고 굉장히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었는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하면은 이제 베일에 쌓여진 은둔의 이미지 이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와서는 굉장히 화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언둔의 지도자는 아니고요. 예.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가 언둔의 지도자, 폐쇄, 신비주의 이렇게 했죠. 거기에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뭡니까? 예. 제도 절차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고 또 뭡니까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항상 관료들 해놓고 결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봤을 때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좀 더 정책 결정 리더십에 비교한다면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에 가깝다. 할아버지에 가깝다. 그러나 이 계획 개방 좀 뭐랄까 밖으로 노출하는 이럴 때는 나름대로 두 분보다 훨씬 노출이 강하고 절차도 지키고 좀 시원시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만찬장에서 또 가장 화제를 모았던 부분이 이제 부인 리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남북 그 포스트레이디끼리의 만남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예전에 알았던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엄마와 딸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 남북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는데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그렇지만 중국의 펑리안 또 가수.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하고 같이 베이징에 가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펑리안하고도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처럼 얘기를 했고 같은 가수끼리 우리 김정숙 여사도 음악을 전공하셔서 예술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통하고 또 우리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진짜 어떻게 시집 갔다가 친정에 돌아온 딸을 보듯이 귓속말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살갑게 이렇게 하니까 리설주 여사가 거꾸로 나중에는 보니까 귓속말로 막 서운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아까 우원식 대표가 어저께 다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리설주 여사한테도 갔는데 워낙 김정숙 여사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해서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럴 정도로 얘기를 다정다감하게 하고 나중에 포옹도 하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처음에는 악수만 했지만 서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포옹까지 결국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그 공감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져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좀 당겨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에 따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 이 일정을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1시간 15분이나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통화 가운데 가장 긴 시간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많이 하고 문 대통령이 답하는 분위기였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안에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장소와 일정이 상당히 좁혀져 조기에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회담 일정이 6월 초에서 5월 중하순으로 당겨질 것으로 보이면서 당초 5월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이 단 며칠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먼저 언급하면서 한미 전문가와 언론뿐 아니라 국제 관련 전문가도 참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참석할 수 있을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한 법률 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7일에도 문 대통령은 심야 참모회의를 소집해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북미 정상회담 6월 정도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5월로 좀 당겨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월이라면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회담이라는 것은 추진 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 정상 모두 빨리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특히 6월 초중하면 6월 7, 8일이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있기 때문에 G7 정상회의죠. 그럼 그 전에 한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에 한다면 6월 초순보다도 5월 하순. 5월 하순. 이런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5월 중순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거 좀 시간적으로. 중순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북미 간의 준비는 다 되었다 손치더라도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내 정치 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순보다는 하순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예. 홍현립 박사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뭐 22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날 전후에 북미 정상회담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스승의 날 전후에서 가시지 않을까 15일. 15일 전후에서 가시고 22일 정도. 그다음에 그 전주에는 또 한중일 정상회담 또 일본에서 있잖아요. 바쁩니다. 5월달이 거기다 장석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회담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회담들이 그리고 8월인가요? 아시안 게임 또 단일팀 만든다. 아마 남북 관계고 뭐 지금 국제 관계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몽골 혹은 싱가포르 두 곳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양 아니면 서울? 평양, 판문점, 제주도. 이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제주도, 평양, 또 판문점 이런 순으로 바뀌는데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보면은 아마 제주도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국제적인 장소 말고 한반도 내에 어떤 장소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왜 제주도를 한다면 제주도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지요. 생모 이 고영이. 고향에도 하고 또 거기가 뭡니까 경호도 상당히 그하고 또 거기에 제주도가 국제적인 해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 박사님. 저는 뭐 국민으로서는 제주도를 바라고요. 희망입니까? 네, 희망으로. 그러나 이 성과로 보면 평양에서 한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합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가 안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도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까지 나오는 건 싱가포르,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톡 또는 하바롭스크가 지금 유망하다고 나오는데 울란바토르가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미국 측에서는 경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미국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좀 꺼리고 좀 멀다. 4,700km인가 그래서 비행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기차로 갈 수 있는 걸 원해서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롭스크가 뜨고 있는데 글쎄 어느 곳이 되더라도 진짜로 평양이 돼서 트럼프가 평양을 간다면 노벨 평화상 강력한 후보로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또 이제 솔깃하게 장소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역사적인 이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질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또 뭐 그동안 굉장히 거친 말폭탄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김정은이 이번에는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가 직접 만나서 마이크 폼페이오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복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뭐 아주 담대한 나름대로의 합의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적극적으로 김정은 만나 볼 만하다 결정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그 설득력, 외교력이 뛰어나신 그런 덕분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잘 만나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유념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관리를 해야죠. 엇박자 놓지 않도록.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미국에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 의회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체제 보장, 미국의 체제 보장의 핵심은 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부와
미국의 의회와의 그 관계 이것도 돈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의회, 행정부와의 관계까지도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지금 이제 가장 최저보자 핵심은 미 의회의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북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가장 국회 비준동이잖아요. 국회 비준동에서 결국 뭡니까? 이 야당가 지금 이제 협력을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처럼 만에 정말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피엔딩이 되도록 다 모두가 좀 마음을 모아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